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리꿈 발달상담 교육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급 상담 실습을 동시에 가리키면서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국대에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임상에서 20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심리상담소,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의 운영 실무를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근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그럴 때 기간에 취직해서 상담실을 직원으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교육 분석을 대부분 학생들 해보면은 본인이 결국 노후에 자기의 상담실을 갖는 게 제가 한 1000명 봤으면은 거의 95%는 전부 다 자기 개인 상담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개인 상담실을 꿈꾼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그러면은 전문성,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만 있는 것이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운영이라는 거죠.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개가 이 운영에 대해서 세계에서 고려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인간적 자질, 전문적 자질, 윤리적 자질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전문적인 자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주로 자격과 경력과 학력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 학력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고 경력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이 현장에서 자격이라는 것과 경력을 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 체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상담에 관련된 운영을 누가 할 거냐, 내담자는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사례를 발굴을 하는 것과 실제로 상담실 장소, 크기, 위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아우르는 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비용은 실제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월 운영비에서 내가 투자한 대비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담실 운영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운영을 해야 될 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석사 들어가자마자 상담실을 차려놓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마이가 말은 못하고 자격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제가 상담실을 차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배경이나 맥락인 것이 없이 그냥 불안하니까 상담실을 미리 차려놓은 거죠. 이제 그런 것보다 이 결국 상담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전반적인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결국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상담이라는 심리 상담을 어떤 체계로 바라보냐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거시 체계에서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 내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 나라 운영 체계와 그 안에서 사실은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걸 알려 그러면 뭘 하냐면 우리 이 심리상담이라는 직업군이 이게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업군이 현재 주소가 어떤 거냐를 상담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라에서 NCS라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 모든 직업군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심리상담은 어떤 위치에 있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NCS를 분야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1부터 24까지 현재 제가 이제 22년도에 이걸 연세대학교 특강으로 그 대학원에서 했는데 그때 이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상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숨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안타깝게 7번 사회복지 종교 안에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기보다 안 드러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된 거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안에 이게 포함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심리상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분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NCS 분류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체계로 직업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중분류의 대분류의 사회복지 종교 안에 중분류의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분류 안에 심리상담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 분류에서 심리상담, 뭐 능력단위, 이제 능력단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심리상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혹은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나라에서 이제 심리상담을 채용을 해요. 심리상담사들을 국가에서 채용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 NCS 기반의 채용을 공지하고 직무를 설명합니다. 직업군을 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보면 두 가지 분에서 대부분 심리상담을 뽑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사설상담센터에서 내가 고용되어서 상담실의 운영체계를 보고 난 다음에 상담실을 개업을 하는 것이 낫지,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서 상담실을 개업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상담원으로 채용될 때 이 채용 기준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채용되냐? 그럼 이 사회복지 종교의 분류 안에 아까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업무 체계가 담당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해라. 자, 기술은 이게 필요하다. 직무 수행 태도는 이렇다. 자격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자격이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 2급, 그 다음에 상담심리사 1, 2급,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상담사 1, 2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보건의료의 대분류 안에 상담원, 보건지원으로 인권센터에 보통 갈 수 있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은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현재 심리상담의 현장 채용 기준은 이 두 가지의 사회복지 종교와 보건의료 그 분야에서 사실은 상담원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채용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NCS의 능력단위 안에서 아까 제가 말한 능력단위라는 것은 제일 위로 올라갈 때 마지막이 단위였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단위인데, 능력단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배울 때 원래는 이제 NCS의 표준 매뉴얼대로 학과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수준이 3수준, 5수준 이렇게 해서 상담 같은 경우는 3수준에서 보통 9수준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3수준이 보통 심리상담 안내 접수, 우리가 보통 배우고 있는 심리상담 과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NCS의 기준에 근거해서 사실은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습 모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학습 모듈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능력 단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리꿈에서 저희 부설로 다리꿈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다리꿈 평생교육원은 이런 이제 NCS 기반으로 하는 국가직무능력의 과목들을 지금 나온 것처럼 전부 다 개설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국가직무능력의 표준대로 상담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좀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2014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NCS 상담 분류에서 아까 상담 말하는 게 소분류로 들어갔어요. 이게 중분류도 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상담 직업군 분류 및 정책 변화가 2014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NCS 상담 분류가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넘어간 게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하냐?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상담실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은 법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직업군이 생기고 직업군이 없어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들의 개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 14년도에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상담 직업군 분류 및 정책 변화에 거대한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2014년도 그때 이제 상담학회가 자격 기준을 완전히 이제 바꿨을 때예요. 14년도 바꿨죠. 그래서 전국에 13년도의 유예 기간으로 전국 학교의 상담 교사를 윗센터를 이제 법에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학교의 상담 교사가 없는 경우는 전문 상담사를 모두 다 채용하도록 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문 상담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예 기간을 둬서 일정 기간의 자격들이 있으면 그냥 통과하도록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생긴 게 군대 각 모든 정군, 공군, 해군, 육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2014년부터 올해 2024년 10년 동안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700명을 뽑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 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지금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이제 거의 마감이 다 돼서 요즘은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나 초기에는 저희도 이제 상담사들이 상담 수련을 하면서 초기에 2014년도에 무조건 자격을 따라, 왜냐하면 이때 이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하고 전문 상담사 이 부분들이 뽑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자격이 미비했어도 거의 채용이 100% 되고 있었는데 최근은 뭐 이렇게 전문 상담사나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져 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의 흐름과 이런 세력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직업군이 만들어지고 그 직업군이 만들어질 때 이제 조금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수월한 일이죠. 그게 바로 2014년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중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상담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을 개업하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심리 상담사예요. 전문 심리 상담사. 그러면 앞으로 이 중분류인 심리 상담이 대분류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대분류로 가기 위해서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상담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대분류로 갈 수 있도록 1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 그럴 때 대부분 이제 6개로 한번 놓아봤어요. 자, 누가 운영을 하고 왜 당신은 상담실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 6개의 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누가 운영자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운영 주체라는 것은 4가지로 크게 나누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개인 상담실을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뭐하러 지금 우리가 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부 다 이게 교집합을 만들었죠. 국가는 어떻게 상담실을 운영하는가?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과 종교단체에서도 민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시스템의 결국 체계적인 입장 안에서 개인의 상담실이 같이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체계, 민간위탁, 기업 및 종교단체 그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그 생태계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운영 주체가 국가인 것을 봐야 되죠. 그럼 이 국가라는 것을 왜 필요하냐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나라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담자, 내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담 지원 체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색깔별로 좀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이런 부분은 다 아마 알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아는데 이제 많이 상담사들이 관심 가져 있는 부분들이
이 개인 상담실을 저는 운영하기 전에 적어도 국가기관에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근무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실무를 익혀야 되고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이 내담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가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 상담실은 여기를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가족센터는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가족상담학과나 다른 학과에서 가족상담 전공을 하는 분들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조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상담센터 좀 가능하고 국방부 여기도 지금 현재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학대아동 쉼터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석사를 전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해놓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 지원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고위험군의 위기군이니까. 그 다음에 서울청 심리치료센터라는 국가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가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가서 상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각 시별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군두를 다양하게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상담이라는 것이 주로 있던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만 있었냐 그러면 이게 대학교 상담센터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정부 청사라든가 기업에서 상담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개인 상담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 체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민간 위탁 운영 주체에서 자, 나라가 다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민간 위탁에다가 맡기면서 사실은 이제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로 주관 기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그래서 학교폭력 주로 피해자 가해자 그 다음에 뭐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로 교사들 그 다음에 EAP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박 문제 예방원, 경기게임 콘텐츠 문화원에서 이제 게임 가몰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라가 맡겨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은 연세대학교 가습기 보건살균센터에 위탁을 줘서 환경부가 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게 이제 최근 3년 사이에 일어난 건데 입양심리, 입양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요양 종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소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뭐 G2 사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우처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4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생겨서 지금 한국상담심리학회하고 한국상담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교육 연수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국가에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갑자기 상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번에 24년도에 생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정신건강 증진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는 핫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주체에서 두 번째 민간 운영 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간 운영 주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사설 상담 기관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민간 위탁 운영 주체인데
대부분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전국에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데 주로 개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장애아동들 심리 상담하는 재활 바우처, 그 다음에 G2 사업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 바우처 이런 두 가지로 크게 현재까지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죠. 자, 올해 2024년에 이제 나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쉽게 말하면 이 바우처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과 불안 등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자녀를 놓지 않고 국가가 이제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 이 2024년에 지금 법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